봅시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소화는 전체적으로 다 했고, 그리고 소화계랑 순환계 뭐 통합적 작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양분의 흡수 경로까지 다 했고, 그건 이제 시험까지 다 봤으니까 얼추 알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시험지 상태들이 왜 이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화계는 됐고, 우리 일단 지난주에 끝에 했던 내용부터 이어서 가봅시다. 자, 우리 호흡계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호흡계라고 하는 거는 뭐 기관 얘기는 딱히 할 게 없었어요. 호흡계 자체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뭐 코, 그 다음에 기관,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기관지, 폐. 그냥 이런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당연히 호흡기라고 인식할 만한 그런 기본적인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냥 호흡계는 여기서 그냥 콕 집어서 어느 것만 좀 주로 얘기하게 됐었냐면, 이 폐 내부가 이제 포도송이 열려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이제 폐포라고 표기한다, 말한다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진짜 보면 딱 그 무슨 거봉 포도송이 마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에 그렇게 딱 진짜 포도알 이렇게 맺혀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가 뭐 물질 교환 때문이다,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치? 같은 면적을, 같은 넓이를 그냥 일직선으로 해놓는 것보다 같은 넓이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으면 최종적으로 이걸 폈을 때 실제로 얻게 되는 바깥쪽과 이 닿는 면적이 더 넓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표면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표면적을 넓혀서 뭐 기체 교환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폐포라는 구조를 갖는다 라는 얘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다 어떤 내용까지 추가했었냐면, 여기서 기체 교환의 원리가 이제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다. 자, 이런 쪽의 얘기로 넘어왔었어. 그래서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하는 거에서 요 분압, 요게 이제 뭐였냐, 일단 확산은 말 그대로 우리 기체, 사실 확산 자체는 기체가 아니라 뭐에 대고도 다 보고 있는 거죠. 자, 뭐에 대고든 다 쓸 수 있는 표현인데, 확산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물질이 퍼져나가면 다 확산이죠. 그냥 물질의 이동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확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폐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의 확산은 이제 분압차에 의한 확산, 이 분압차, 요게 이제 중요한 단어였던 거고. 그리고 분압차는 결국 뭐다? 그러니까 원래 기체의 이동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원래 기체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때 이게 전체 압력이 고기압이고 전체 압력이 저기압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물질마다 기압이 따로 있었어. 그걸 우리가 분압이라고 했던 거죠. 부분 압력, 분압이라고 했던 거고,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압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CO2 기준으로 CO2의 고기압인, CO2의 분압이 높은 데서 CO2의 분압이 낮은 데로 CO2가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O2, 산소도 산소 따로 해서 산소의 분압이 높은 데서 산소의 분압이 낮은 데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폐포랑 혈관 사이에서 CO2 분압은 폐포 쪽보다 혈관 쪽이 높아서, 이쪽이 더 낮고 이쪽이 높아서 이 CO2의 이동 방향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였죠. CO2 분압 입장에선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해서 혈관에서 폐포로 CO2를 버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였고, 그리고 O2 입장에서 보면 O2의 분압은 혈관 쪽이 낮고 폐포 쪽이 더 높기 때문에 O2의 입장에선 O2의 고기압은 여기가 되는 거고 O2의 저기압은 이쪽이라 O2 이동 방향은 폐포에서 혈관 쪽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다 라고 하는 원리로 이어지는 이런 얘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어서 이제 호흡계에서 바로, 사실 순환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호흡계랑 순환계를 이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기서 얘기한 게 여기 이제 폐에서, 그냥 폐, 대충 폐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여기 폐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기체 교환이 모세혈관에서 폐 쪽으로는 CO2를, 여기서는 받는 거랄까요? 이렇게 받는 거는 O2를 받을 거고,
그다음에 얘가 얘한테 주는 건 CO2를 줄 거야. 이 얘기를 이제 저렇게 막 거창하게 해놓은 거고. 그러면 이제 요 앞뒤로 해서 혈관을 좀 이어봅시다. 자, 여기 폐 안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들어오는 이쪽 혈관의 이름은 뭐여야 되겠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혈관의 이름. 폐로 들어오는 혈관. 그쵸? 폐동맥. 폐동맥이 되겠죠. 왜 우리가 뭐라 그랬어? 동맥은 뭐다? 심장에서 출발해서 기관으로 들어가면 그게 다 동맥이에요. 심장에서 출발해서 위로 들어가면 위동맥. 심장에서 출발해서 간으로 들어가면 간동맥. 심장에서 출발해서 소장으로 들어가면 소장동맥. 심장에서 출발해서 콩팥으로 들어가면 콩팥동맥. 근데 얘는 폐니까 심장에서 출발해서 폐로 들어가면 폐동맥. 그리고 폐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가는 건 그럼 뭐겠어? 폐정맥. 근데 이 폐동맥하고 폐정맥의 특징이 뭐냐? 우리 몸에 있는 아까 얘기한 소장동맥, 소장정맥, 뭐 간동맥, 간정맥, 소장동맥 없죠. 아무튼 소장동맥이랑 뭐 간동맥, 간정맥, 뇌동맥, 뇌정맥 이런 모든 동맥 정맥류를 다 포함했을 때 얘네들은 보통 다 어떻게 해? 대동맥이 갈라져서 뭐 소장동맥이 되고 간동맥이 되고 콩팥동맥이 되고 이런 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정맥은 아까 얘기한 또 그런 정맥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게 대정맥이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대정맥 하나로 뭉치게 되는 거야, 모든 정맥들이. 그리고 대동맥 하나에서 다 갈라져 나오는 거야, 모든 동맥들이. 딱 얘네 둘만 빼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동맥 중에서 대동맥과 관련 없는 동맥은 폐동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정맥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정맥과 관련 없는 정맥은 폐정맥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정맥은 다 대정맥이랑 합쳐질 겁니다. 나머지 모든 동맥도 다 대동맥이랑 합쳐질 거야. 그냥 이 폐동맥하고 폐정맥만 아예 대동맥, 대정맥과 관련 없이 따로 연결되어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연결을 이렇게 심장이랑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심장을 4개의 칸으로 나누게 되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다. 나중에 닦지 뭐. 일단 자, 심장을 이렇게 4개의 칸으로 나눠서 그리게 되죠. 우리 심장에서 항상 좀 중요한 게, 역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심장의 이쪽 여기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땐 여기가 왼쪽 같아 보이지만 뇌랑 약간 비슷한데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걸 꺼내놓고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 몸에 있는 걸 꺼내서 볼 때 이렇게 심장을 꺼낸 다음에 이렇게 심장의 뒷면을 보는 게 아니잖아. 우린 심장을 꺼낸 다음에 그걸 보려고 앞으로 돌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좌우가 바뀌겠지. 그렇잖아. 내가 딱 꺼냈을 때는 이쪽이 왼쪽인데 그걸 이렇게 돌려서 놓게 되니까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심장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이쪽을 우, 이쪽에다가는 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장 또 얘기할 때 위쪽하고 아래쪽 나눠서 위쪽은 다 뭐라고 부르면 돼? 네, 방. 아래쪽은 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방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 여기에 이제 심장이니까 심자 같이 붙여서 이렇게 해서 요게 우심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아래쪽이 우심실이 되는 거고, 여기가 좌심방, 여기가 좌심실, 이렇게 4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사람의 심장이 되는데, 그럼 아까 얘기했던 폐동맥하고 폐정맥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 이렇게 좀 너무 하트가 뭐야 왜 이렇게 그지같이 생겼지? 네. 이렇게 나눴을 때 요 밑에 요 폐동맥은 어디서 연결이 되게 되냐면요, 폐동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돼요. 이게 폐동맥. 그러니까 얘는 요 밑에 방에서 이렇게 위로 나가서 이렇게 가는 게 폐동맥이거든요. 그럼 이 방은 아까 명칭이 뭐였어? 우심실이었죠. 그쵸? 아래에 있는 방이니까 실자를 써줘야 되고요. 심실인데다가 이쪽을 우라고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심실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 폐동맥 쪽으로 가는 혈액은 우심실에서 나오는 혈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폐동맥으로 해서 폐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런 경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폐에 들어가면 모세혈관에서 O2와 CO2의 교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 원리는 아까 얘기한 분합체에 의한 확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다시 폐정맥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들어가냐. 자, 이제 이 폐정맥은 얘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 폐정맥이 연결되어 있는 여기는 이름이 뭐야? 좌심방이죠. 그래서 이 좌심방이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린 딱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외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주로 많이 쓰는 건 폐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혈액순환 중에서 유일하게 폐 쪽으로 흐르는 이 순환을 우리는 폐순환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폐로 순환하는 거니까. 이 폐순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지만 일단 폐순환에 대해서 그래서 경로만 정리를 해보면, 폐순환 경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이제 우심방에서 출발을 하겠죠. 우심방에서 출발을 해서 폐동맥으로 가고요. 그리고 얘가 폐 내부에 있는 폐모세혈관으로 갔다가 폐정맥으로 다시 나와서 우심방이라고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좋아요. 좌심방으로 간다. 요렇게 이게 이제 폐순환 경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예 저 상태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프린트 다 안쪽에 있는 중산 프린트 적긴 했는데 사실 저 안에 있는 프린트는 장쌤이 안 쓰는 프린트이긴 할 텐데 좀 불안하기도 하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좌심방으로 들어온 혈액, 얘가 이제 좌심방에서 끝났으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요 방하고 실 사이에는 이렇게 뚫려 있어요. 사실 완벽하게 뚫려 있는 건 아니고 이 사이에는 이제 판막이 존재를 하는데, 뭐 옛날엔 이것도 다 배웠었는데 요즘 이제 안 배우니까 그냥 아무튼 판막 같은 게 있어. 보통 이제 요 혈액에 가는 방향은 항상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요. 무조건 심방에서 심실로 가야 돼요. 심실에서 심방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게 이제 판막이 달려 있어서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심방에서 심실로 갈 때 이렇게 밀 때만 열리는 문입니다. 반대쪽으로는 안 열리는 문이에요. 그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여기로 혈액이 갈 때는 그냥 문을 이렇게 밀면서 가면 되는데, 반대쪽에서 심실에서 심방 쪽으로 올 때는 문을 이렇게 당기고 들어올 건 아니잖아요. 혈액이 뭐 당기시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심실에서 심방으로 역류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심실에서 심방으로 갈 수 없게 여기 이제 판막이라는 게 존재해.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2000판, 3000판 이래서 막 이것까지 다 배웠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경로를 타고 여기 넘어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좌심실이 되는 거고, 여긴 이제 뭐의 시작 경로가 되는 거냐? 여긴 이제 체순환의 시작 경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체순환은 뭐냐? 폐를 도는 경로가 아니라 이제 온몸을 돌아다니는 혈액, 이쪽 경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순환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좌심실 이렇게. 자, 그래서 체순환은 어떻게 되냐? 얘도 이 좌심실로부터 뻗어나가는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 우심실에서 폐동맥이 뻗어나가 있던 것처럼 좌심실에서도 동맥이 뻗어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뭐야? 폐동맥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동맥의 시작이 되는 이게 대동맥입니다. 그리고 저 대동맥은 어디로 연결될 것이냐? 진짜 온몸으로 다 연결되는 거야. 이제 쟤는 엄청나게 여러 개로 갈라질 거예요. 저기서 갈라져서 소장으로 가면 그게 소장동맥인 거야. 저기서 갈라져서 뇌로 가면 그게 뇌동맥인 거고, 저기서 갈라져서 콩팥으로 가면 콩팥동맥인 거고, 저기서 갈라져서 이자한테 가면 그게 췌장동맥, 이자동맥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한테 이 대동맥으로부터 갈라져서 다 갈 겁니다. 어쩌고 동맥, 어쩌고 동맥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모든 기관한테 다 가. 그래서 그걸 우린 이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일단 출발을 해서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동맥으로 출발한 얘는 여러 가지 동맥으로 갈라질 건데 결국 그건 이제 온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의 모세혈관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요 경로부터 마무리를 지어보면 얘는 이제 다시 모여서 어디로 모이게 될 거냐면 대정맥으로 모일 겁니다. 왜냐면 소장 동맥으로, 아니 소장 자꾸 왜 소장부터 나와? 간 동맥으로 들어갔으면 간 안을 돌아다니고 나서 간 정맥으로 나오는 거지. 그리고 뇌 동맥으로 들어갔으면 뇌 안을 돌아다니고 나서 뇌 정맥으로 나오고, 콩팥 안을 들어갔으면 콩팥 다 돌아다니고 나서 콩팥 정맥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 콩팥 정맥, 간 정맥, 뇌 정맥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하나의 대정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온몸 모세혈관을 돌고 대정맥으로 합쳐질 거고요. 그 대정맥으로 온에는 어디랑 연결이 되게 되냐? 여기, 요 방. 그쵸? 여기는 이제 우심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를 우리가 체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체순환이 끝난 혈액은 어떻게 되겠어? 심방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심실로 가서 또 폐순환을 하는 거고. 폐순환이 끝나고 자신방으로 돌아온 애는 심실로 오면서 또 체순환을 돌게 되고. 이렇게 온몸을 돌게 되는 거죠, 이제 혈액이. 그리고 이 혈액순환의 목적은 뭐야? 산소 운반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 운반. 자, 우리 이 혈액순환의 주목적은 물질의 운반입니다. 사실 물질 운반뿐만 아니라 이제 열의 운반도 같이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핵심은 물질의 운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산소와 노폐물. 요 정도가 되지. 영양소의 운반은 이미 우리 그 소화기에서 다뤘잖아. 일단 그 정도까지만 다루고 지나가자고. 그렇게 해서 심장으로 들고 온 그 영양소들을 어떻게 나눠주고 다니는지 자세히 얘기하는 건 어차피 산소를 나눠주고 다니는 거 자세히 얘기하면 그거랑 이렇게 또이또이 될 테니까 굳이 그걸 추가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산소와 노폐물 얘네들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노폐물이 뭐가 있어요? 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은 뭐가 있게요? 은 노폐물 아닙니다. 그거 노폐물 아니에요? 네, 뭐 땀? 네, 땀도 마찬가지로 노폐물인데 이제 그거 땀, 뭐 소변 이런 게 노폐물을 담고 있는 이제 결과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노폐물을 그러니까 물질로서 얘기를 해보자고. CO2, 그쵸? CO2 노폐물이죠. 가장 대표적인 노폐물이 이제 CO2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노폐물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냐면 세포 호흡 혹은 내 몸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 결과 만들어진 것 중에서 필요 없으니까 갖다 버릴 거, 이런 게 노폐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똥, 그러니까 대변은 노폐물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은 우리가 물질 대사에 쓴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소화가 안 되니까 갖다 버리는 게 대변이에요. 소화가 안 돼서 몸으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대변이라서 대변은 어떠한 물질 대사도 일어난 적이 없는 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으키는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이제 걔는 노폐물이라고 따로 부를 수도 없고. 얘기해 보면 CO2 말고 뭐 있어? 응? 오, 좋아요. 물.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해 봅시다. 왜냐면 나머지 하나의 노폐물은 이따가 이제 배설 얘기하면서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노폐물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중요했던 그 O2. 이 노폐물들과 이 O2의 운반을 주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순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저 CO2와 H2O 그리고 O2의 운반, 이게 주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목적의 시작은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여기 폐한테 O2를 받고 폐한테 CO2를 버리는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이 앞뒤로 혈액은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자, 폐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폐동맥은 어떤 상태일 거고, 폐에서 나오게 되는 폐정맥은 어떤 상태겠어? 폐동맥에는 산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겠지. 왜냐면 이산화탄소를 잔뜩 들고 O2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야 얘한테 O2를 받고 얘한테 CO2를 버리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린 폐동맥은 상대적으로 산소가 적은 혈액이 되게 됐죠.
반대로 이제 CO2가 많은 혈액이 되겠고. 그리고 폐정맥은 어떤 상태가 되겠어? 산소가 많고 CO2가 적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폐동맥 이쪽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피,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러운 피야, 딱 진짜.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노폐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혈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폐동맥 이쪽의 혈액이 되는 건데, 우린 이런 더러운 피를 뭐라고 불러? 이런 더러운 피를 정맥혈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걸 정맥혈이라고 부르냐면 얘가 대정맥에 흐르는 혈액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몸에 있는 엄청 수많은 동맥과 수많은 정맥 중에서 폐동맥, 폐정맥만 좀 예외인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 특징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 밑에 대정맥, 대동맥 쪽에다가 더 맞춰주는 겁니다. 단어를 맞출 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정맥에 흐르는 피를 정맥혈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그 정맥혈이 CO2가 많은 피, 노폐물이 많은 피고 산소는 적은 피가 되는 건데, 그게 폐동맥 이쪽으로 갔더니, 폐순환 쪽으로 갔더니 여기는 대정맥에 흐르던 게 여기는 동맥 쪽에 흐르더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하지. 왜 간단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O2를 받는 것이 폐모세혈관입니다. 그러니까 O2를 혈액 쪽으로 받게 되는 것이 폐모세혈관이잖아. 그치? 그리고 반대로 CO2를 버리는 것도 폐모세혈관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가져간 산소를 돌고 돌아서 온몸 모세혈관에 가면 온몸한테 나눠주는 게 지금 이거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온몸 모세혈관에서 O2를 온몸 세포들한테 나눠주게 될 거고요. CO2를 온몸 세포로부터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혈액 입장에서. 그치? 폐 쪽에서는 오히려 O2를 받고 CO2를 버렸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시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O2를 받는 곳, 여기를 O2 나눠주는 곳이니까 받고 나눠주기 전까지인 이쪽 혈액이 깨끗한 혈액이 되겠지. 그리고 나눠주고 나서 다시 O2를 받기 전까지 이 사이가 더러운 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린 그냥 아예 이쪽을 정맥혈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동맥혈이 되겠습니다. 왜? 동맥혈은 전체적으로 산소가 많은 피, 그리고 대동맥에 흐르는 피, 이렇게 될 테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게 호흡하고 순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다 됐고, 그리고 참고로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는 이제 H2O도 버리게 돼요.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H2O 버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그 왜 창문에다가 입김 불면은 이렇게 물방울 맺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그 입김이라고 하는 것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증기 형태로 들어있는 거지. 그치? 괜찮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요건 이제 순환계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이걸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요 폐순환하고 체순환 경로부터 뭐가 정맥혈이고 뭐가 동맥혈인지, 그리고 이런 O2, CO2의 교환도 외워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여기 호흡계는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뭘 정리하면 되냐면요, 최종적으로 O2 분압, CO2 분압에 대한 정보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서 O2 분압은 폐랑 모세혈관 중에서 누가 O2 분압이 더 클까요? 그러니까 O2 분압이 더 큰 게 폐 쪽이야, 모세혈관 쪽이야? 그쵸? 폐 쪽에 O2 분압이 더 커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폐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기체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폐에서 혈액으로 O2가 들어와야 되잖아. 여기 지금 이동 방향이 폐에서 혈액으로 오잖아, O2가. 그러니까 폐에서의 O2 분압이 더 높아야 돼요. 혈액의 O2 분압이 더 낮아야 되고. 그래야 폐에서 혈액으로 O2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O2 분압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폐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혈관 이렇게 될 거고, 모세혈관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모세혈관보다 작게 되는 게 이제 뭐냐? 온몸 세포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치? 왜 결과적으로 여기 가서 뭐야? 온몸 세포에 가면 뭐 해야 된다고? 혈액이 갖고 있던 O2를 온몸 세포한테 줘야 된다. 그럼 온몸 세포 쪽이 O2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쪽의 분압이 더 낮아야 되는 거지. 혈액 쪽이 분압이 높고 이쪽이 더 낮아야 이렇게 O2가 이동한단 말이야. 근데 자, O2 분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자, 동맥혈하고 정맥혈 중에선 그럼 O2 분압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그쵸? 동맥혈에 O2가 더 많다고. 그래서 동맥혈이 O2 분압이 높은 피가 됩니다. 뭐에 비해서? 정맥혈에 대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자, 폐랑 동맥혈 중에서 누가 O2 분압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가 돼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뭐냐면 O2 분압의 순서를 나열하라고 했을 때는 폐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동맥혈이 되겠고, 얘보다 낮은 게 정맥혈인데 정맥혈이 아무리 낮아도 정맥혈보다 온몸 세포가 낮아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확산이라고 하는 거, 이런 확산이라고 하는 물질 이동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좀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자, 확산이라고 하는 거의 이해 뭐야? 자, 이쪽에서 오픈돼서 이쪽이 낮은 데로 물질이 이동할 때 결국은 양쪽이 같아질 때까지만 이동하는 거지, 반대로 이쪽보다 이쪽이 많아지는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높고 이쪽이 많고 이쪽이 적었어. 그래서 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물질이 이동하다 보면 양쪽이 같아질 수는 있어. 근데 이 확산이라고 하는 게 반대로 이쪽이 더 많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확산은 무조건 많은 데서 적은 데니까. 그래서 양쪽이 같아질 수는 있어도 한쪽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그러니까 낮았던 쪽이 더 높아지는 결과는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혈관 쪽이 아무리 높아봤자 폐보다 무조건 낮은 겁니다. 같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같은 일은 발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같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럴 일은 없다고. 그리고 이건 어디도 마찬가지냐면 온몸 세포랑 혈관 사이도 마찬가지지. 혈관이 온몸 세포한테 O2를 주다 보면 가진 O2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그래도 세포가 가진 것보단 많다고. 끽해봐야 같아지는 건데 그건 이제 실제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순으로 나열해야 된다. 그리고 CO2 분압은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런 느낌이 되겠죠. 온몸 세포 쪽에 CO2가 제일 많아야 되고, CO2 분압이 제일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폐 쪽에 CO2 분압이 가장 낮은 형태로 이렇게 역순으로 되겠죠. 되죠? 뭐지? 되고 있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호흡도 끝. 자, 우리한테 이제 남은 건 배설. 맞아요. 네. 한 요 정도만 추가한 거 아니야? 그치? 요거 말고 나머지는 다 했던 건데 또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걸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 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번 중간고사는 완전히 진짜 날로 먹을 거고, 중학교 때 거 기억 안 나면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날로 먹을 거야. 근데 그런 거 있어. 아, 전 여기 외우는 거 너무 어려워요. 외울 거 너무 많은데요? 하면 앞으로는 훨씬 어려울 거라서 그냥 그런 소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불평하는 순간 앞으로의 해명과학은 할 수가 없어져요. 아예.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배설만 하면 끝입니다. 네, 이제 배설계도 아까 얘기했던 그 막 동맥 어쩌고 정맥 막 이런 거에서 이제 그 대동맥에서 출발한 혈액이 이제 이 배설계한테 가는 거야. 그때 이제 뭐 콩팥부터 시작할 겁니다. 왜? 우리 배설계, 자, 우리 배설 기관이 뭐가 있죠? 네, 일단 방금 적어놨듯이 콩팥. 자, 콩팥의 다른 명칭이 뭐게? 네, 신장이란 명칭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같이 알아주면 좋겠고. 또
뭐라고? 네, 방광 아주 좋아요. 방광. 또 뭐 있어야 할까? 대장? 소장? 아니다. 대장, 소장은 소화. 그 보통 개예요? 어? 몇 개예요? 보통 이제 배설계가 우리 모였어. 배설이라고 하는 게 소변이란 말이에요. 소변. 그러니까 소변이니까 뇨자가 들어가는 게 좀 많습니다. 뇨 혹은 요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많지. 한 5개 정도 될 겁니다. 요도 그쵸. 아, 4개만 얘기하면 되겠네. 관. 무슨 거 있는? 의? 암주과는 소화해서. 무슨 관? 네, 오줌관. 옛날엔 이 오줌관을 수뇨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뭐 아무튼 네, 이게 전부야. 우리가 배설계를 얘기하면 이 정도만 얘기하면 돼요. 물론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뭐 땀샘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것저것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많기야 많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요 정도만 다루면 되는 건데 뭐 사실 요것들 중에서 오줌관이나 방광 요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룰 게 딱히 없어요. 이 자체는 뭐 크게 다루진 않을 거고 요도라고 하는 건 마지막 말 그대로 마지막에 그냥 오줌이 나가는 길 그 자체죠. 그냥 요 오줌 도 길입니다. 오줌길 그냥 그 끝이야. 그리고 방광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뭐야 이 오줌이 나가기 전에 오줌을 저장하는 곳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소변을 보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 소변을 참는다라고 하는 게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담아두는 곳이 방광이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지는 곳, 오줌이 만들어지는 곳은 이제 콩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게 이 방광까지 전달되는 게 이제 이 오줌관이 되는 겁니다만 그래서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냥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고 사실상 이 배설계만큼은 중학교 때 배운 거에서 단 하나도 추가되는 것 같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래도 좀 정리를 하다 보면 나름 중학교 때랑은 조금 다르게 좀 세련된 정리를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서 이제 콩팥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심장으로부터 출발해서 콩팥으로 들어오는 이 콩팥 동맥에서 들어온 이제 혈액이 얘가 이제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면 콩팥 내부로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얘도 모세혈관으로 나눠질 겁니다. 모든 혈관이 그래. 간동맥이면 간 내부로 들어오면 그 간동맥이 모세혈관으로 나눠져요. 간 내부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그랬다가 그 모세혈관이 모이면서 간정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다 그런 것처럼 이 콩팥동맥도 일단 모세혈관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 모세혈관을 나눠지면 그 초반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막 혈관이 뺑글뺑글 엉켜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엉켜 있습니다. 뺑글뺑글. 그냥 이 실 같은 거, 이 동맥이 이제 결국은 실 같은 느낌이니까 그걸 이렇게 뭉쳐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 뭉쳐 있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구조를 뭐라고 해? 오케이. 이게 이제 사구체라고 하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얘는 말 그대로 모세혈관이 뭉쳐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이 뭉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를 뭐라고 해? 보먼 주머니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보먼 주머니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사구체와 그걸 둘러싼 이 보먼 주머니 이 사이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자, 이 이전까지 오던 혈관보다 일단 이 사구체를 이루고 있는 모세혈관이 살짝 더 얇아요. 그럼 보통 혈액이 지나가다가 이 혈관 길이 얇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꽉 막히면서 안 지나가지는 않겠지. 안 지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혈액순환이 막히는 건데 혈압이 높아지죠. 우리 뭐 생각하면 되냐면 너네는 이제 잘 해보지도 않았겠다 야. 아유, 근데 아무튼 너네도 그래도 한 번 해봤을 확률이 있어 보이니까 얘기를 해보면 우리 수도꼭지에서 물 틀고 고무호스에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 고무호스 끝에 잡으면 어떻게 돼? 안 해봤니? 그치, 물줄기 되게 세지지. 알지 않아? 그게 뭐야? 결국 오던 길보다 내가 이 끝을 잡아주기 때문에 갑자기 길이 좁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수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길이 좁아지니까. 그러니까 오던 힘은 있는데 그걸 이제 좁은 데에다가 그 힘을 다 써야 되잖아. 그치? 힘은 똑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올 때는 이런 느낌으로 오다가 갑자기 좁아지니까 그 힘은 똑같이 있으니까 더 강한 힘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길은 좁으니까. 그래서 수압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런 거랑 똑같이 혈관도 좁아지면 혈압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압력이 높아진 상태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되냐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체에서 혈액이 뱅글뱅글 도는 동안 어떻게 되냐,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혈관벽을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은 죄다 튕겨 나와요. 상당히 많은 양이 튕겨 나옵니다. 그래서 그 튕겨 나오는 과정을 우리는 여과라고 불러. 그리고 여과의 이동 방식은 우리가 뭐 압력차에 의해서 뭐 확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여과는 여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과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요, 뭐가 있냐면 여과가 되는 물질은 너무 많아. 그래서 여과가 되는 물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알아둘 것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과 되는 물질과 여과 되지 않는 물질을 좀 구분을 해볼게요. 그냥 부르는 걸 한번 매치를 시켜봅시다. 일단 노폐물 중에서 CO2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CO2 같은 경우 노폐물이긴 한데 우리 요 소변 배설계 쪽이랑 CO2는 연결 지으면 안 돼요. 왜냐면 CO2가 아무리 노폐물이라고 하더라도 CO2랑 소변이랑 상관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되게 간단한데, 너네 소변이 탄산입니까? 그렇죠? 아니잖아. 그러면 CO2랑 상관없는 거지 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과 되는 거 안 되는 거 했을 때 일단 포도당은 여과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왜냐면 이거 뭐랑 연결해주면 되냐면 우리 소화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소화 때 소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애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소장벽 통과할 수 있으면 혈관벽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은 당연히 여과가 됩니다. 아미노산 되겠지. 왜? 소장 때 소장벽 통과해서 들어왔으니까. 얘는 그래서 여기서도 여과도 됩니다. 아미노산. 또 무기압류. 되지. 되니까 우리가 수용성 양분으로 걔가 흡수돼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배운 거잖아. 그래서 무기압류. 비타민. 돼요. 지방. 안 되겠지. 그래서 여과 안 되는 거지. 단백질. 안 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걸 굳이 아미노산으로 나눴던 거잖아. 그래서 소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미노산이지 단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여과가 되지만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혈구. 적혈구 안 돼야 돼요.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이렇게 팔 열심히 흔들면 막 여기 막 혈액이 줄줄 나와야 돼요. 적혈구가 혈관벽을 통과할 수 있으면 결국 이렇게 내가 흔들면 여기서 이렇게 혈관벽을 통과해서 나올 거 아니야, 적혈구들이. 좀 그렇죠. 그래서 안 돼요. 네, 또 뭐가 있지?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 그래서 우리 여과 안 되는 거 하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과 되지 않는 거 이렇게 세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제외한 건 다 여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과 되는 물질은 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과가 안 되는 물질만 잘 외워주시면 돼요. 이 세 가지만 진짜 외우면 됩니다. 여과 안 되는 물질은. 그리고 여과 되는 물질은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마지막 하나. 사실 이건 안 외워도 된다 그랬으니까 안 외우고 지나가지만 뒤에 더 자세히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 더 얘기해 볼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CO2랑 H2O를 제외한 노폐물이 하나 더 있어요. 물질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이산화탄소 물 말고 하나 더 있거든. 아니고. 자, 봐봐. 자, 탄수화물은, 그러니까 포도당을 포함한 탄수화물은 구성 원소가 뭐야? 탄소, 수소, 산소. 그렇죠. 초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탄소를 분해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수소를 분해하기 때문에 H2O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지방은 CH5로 되어 있죠. 그래서 탄소를 분해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고, 수소를 분해하기 때문에 H2O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노폐물들은 이런 이유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자, 우리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면 단백질은 뭘로 되어 있냐면 CHOO로
O까지 일단 똑같이 들어있어. 그치. 그래서 탄소를 분해하면 CO2가 나오고 수소를 하면 H2O가 나오는데 이 단백질한테는 N, 질소까지 들어있죠. 초초춘.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 단백질한테는 이제 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질소로부터 만들어지는 노폐물인 질소성 노폐물 NH3,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노폐물이라고 하는 건 일단 CO2, H2O는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면 아미노산을 우리가 분해해 버렸을 때는 이제 저 암모니아라고 하는 NH3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NH3는 어떤 애냐면요, 독성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이 NH3 같은 경우는 독성이 진짜 너무 강해서 잘못 들이키면 죽어요, 그냥. NH3 같은 경우는 염산, 이 강산의 대표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암모니아도 약간 강염기의 대표 같은 느낌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얼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서는 우리가 노출되기 쉬운 것 중에서 가장 강해요. 암모니아는. 되게 강한 독성 물질이거든. 그래서 요즘 화장실들은 좀 그래도 관리가 잘 돼 있으니까 뭐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옛날 화장실들 이런데 막 찌링내 진짜 심하게 나고 막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오래 있으면 사람 막 기절하고 그래요. 그 공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가 암모니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는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몸 안에서 저 암모니아 상태로 돌아다니게 냅둬서는 안 돼. 그래서 얘를 만든 다음에 내가 얘를 버릴 때까지 계속 암모니아로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 암모니아를 얘보다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꿔야 돼. 그럼 이건 뭐야? 독을 약하게 하는 거니까 해독이네요. 자, 우리 몸에서 해독하는 기관이 어디게? 간.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라고 하는 물질로 해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과정은 동화작용이에요. 요소 합성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화작용, 요소를 합성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 암모니아를 다시 탄소랑 수소 이런 걸 이용해 갖고 다시 이제 좀 고분자 물질로 바꿔 놓는 거예요. 좀 독성이 약한 고분자 물질. 그래서 이 요소까지 요것도 노폐물이다. 우리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버리지 않고 얘는 이제 간에서 요소로 해독한 다음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노폐물에는 요 정도가 되게 되는 거죠. 이 요소는 원래 전신으로는 이제 NH3였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소변을 애초에 우리 소변을 만드는 이유가 저 요소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저 요소를 배출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땀하고 소변이거든요. 그 중에서 땀은 요소 배출의 효율성이 구려요. 왜냐면 땀은 애초에 우리가 단순히 요소를 버리기 위해서 흘리는 게 아니라 체온 조절을 위해서 흘리는 게 더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수분이 더 많이 나가, 요소 비율에 비해서. 그래서 땀은 이 요소 배출을 위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해요. 근데 요소는 결국 노폐물이니까 어떻게든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이걸 막 저런 CO2나 H2O처럼 호흡기로 내보낼 순 없어.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우리 숨에서 찌릿내가 날 거란 얘기입니다. 좀 별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린 이걸 버리기 위한 이 소변을 만드는 과정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배설이라는 과정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배설은 사실 저 요소를 버리기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해도 이제 무방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요소까지 포함해서 이런 게 여과가 돼.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여과 되는 물질 쪽보다는 여과가 되지 않는 물질들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과된 게 이동하는 이쪽과 이 혈액들이 다시 이동하는 여기는 이제 서로 다른 길이 됩니다. 여기는 계속 모세혈관이고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과돼서 모인 물질을 원료라고 해요. 우리 기름도 처음에 캔 걸 원유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우리가 쓰게 석유, 휘발유 이런 걸로 바꾸는 과정이 이제 정제 과정 이런 게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오줌도 지금 만들어진 건 원료인데 이건 이대로 버리지 않을 거예요. 얘를 정제해서 오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공 과정이 있는 거지 중간에. 그래서 일단 원료를 처음에 만들어내고 여과를 통해서 만들어낸 원료가 이동하는 이 길을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뇨관은 지금 이게 지금 다 콩팥 내부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관이 아닙니다. 콩팥이 기관이고 이건 콩팥 내부에 있는 어떤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기관보다 아래 단계. 이건 좀 낮은 단계가 되는 겁니다. 기관이라고 부를 수 없어. 세뇨관한테 기관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 세뇨관으로 이동을 하다가 얘가 이제 어떤 시점에 오게 되냐면 이 모세혈관과 세뇨관이 다시 만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사실 이게 만나는 시점이 오게 된다기보단 길쭉한 세뇨관하고 이 모세혈관하고 계속 엉켜 있어요. 거의 끝까지. 되게 오랫동안 엉켜 있습니다. 실제로 구조를 보면 굉장히 모세혈관하고 세뇨관하고 심하게 얽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애초에 이 세뇨관 자체가 약간 그 소장처럼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물질 교환을 꾸준히 할 수 있게. 얘랑 근데 우리는 그릴 때는 보통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원료를 최종적으로 오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소변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요 가공 과정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가공 과정은 이제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뭐냐면 재흡수라고 하는 과정과 분비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포함하게 돼요. 일단 분비가 더 별게 아니니까 분비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버리고자 하는 걸 추가로 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분비의 주체가 되는 건 보통 이제 요소가 돼.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로 뭐도 있냐면요. 크레아틴 요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몰라도 되긴 해. 학교마다 가르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서 설명해 주는 것 뿐이지 몰라도 되긴 합니다. 그냥 한번 들어만 주세요. 크레아틴 요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우리 근육의 물질에서 얘기할 때 크레아틴 인산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 얘기할 때 크레아틴이 쓰레기 봉투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에 크레아틴이란 존재는 저 크레아틴 요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만들어서 버리기 전에 크레아틴 인산 형태로 한번 써먹고 나서 버리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저 요산도 뭔지 잠깐 설명을 해보면 요산은 암모니아가 요소로 해독되는 거가 가장 좋은데 근데 간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근육은 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요 해독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육도 물론 요소를 만들 수 있지만 상당수의 많은 암모니아들이 요소까지 해독되지 못하고 요산 상태로 남게 돼. 쟤는 해독되다 만 거라서 독성이 아직 꽤 강합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요산 같은 경우는 아예 요산까지밖에 해독을 못하는 생물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새야 새. 그래서 우리 새 보면은 새는 이제 대소변에 구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새 그 소변, 그러니까 소의 대변 소랜다. 새의 대변에 들어있는 그게 요산이 되는 겁니다. 독성이 되게 강해요. 안 궁금하겠지만 아무튼 새 대변에 들어있는 독성에 대해서 알아두면 언젠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자, 넘어가서 계속 얘기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엉덩이 젖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파. 자, 아무튼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재흡수에 대해서 이제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흡수 얘기를 해야 되고 아마 재흡수 얘기만 하면 끝날 겁니다. 여과 물질을 다 지워버렸네. 자, 이 재흡수 과정은 말 그대로 여기서 다시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과를 통해서 내보냈던 물질들 중에서 상당수가 다시 우리 혈액으로 돌아오게 되거든. 그래서 그 혈액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이 재흡수 과정이 되는데 이 재흡수 과정은 저는 이제 네 가지로 주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확산이고 확산을 통한 재흡수, 두 번째가 삼투를 통한 재흡수, 세 번째가 세 번째랑 네 번째가 능동수동을 통한 재흡수. 자, 일단 첫 번째 확산을 통한 재흡수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똑같은 거 맞아요. 근데 두 개가 설명할 게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확산을 통한 제흡수 얘기를 할 때 일단 얘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원래 확산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계속 얘기했잖아, 그치? 그냥 물질이 많은 데서 물질이 적은 데로 이동하면 그게 확산이야. 그리고 확산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막을 수 없어. 억지로 막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누가 확산해라는 걸 얘기할 필요도 없이 여과된 모든 물질은 전부 확산을 통해 재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해보면 물 여과됐어. 물 얘기를 안 했었나? 물도 당연히 근데 여과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이 여과돼.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삐져나갔으면 그 물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아까 포도당 여과됐었으니까 포도당도 확산을 통해 재흡수가 될 거고요. 아미노산도 여과가 됐었으니까 아미노산도 확산을 통해서 재흡수가 됩니다. 또 뭐 요소도 확산을 통해서 재흡수가 돼.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원래 우리는 요소가 버리고 싶었거든. 애초에 이게 지금 요소를 버리고 싶어서 요 과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요소의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원래 우리는 이걸 버리고 싶어서 이 과정을 하고 있는데 요소를 재흡수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막을 수 없어. 당연히 그냥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애초에 너무 많은 물질을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원료 쪽이 혈액 쪽보다 가진 물질이 많거든.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다 넘어오는 거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양이 넘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폐물인 요소도 그냥 같이 넘어와 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요소가 확산을 통해 재흡수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무기염류, 비타민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다 있는 거지. 여과된 것들은 전부 다 재흡수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물의 재흡수는 확산이라고 얘기 안 하고 삼투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물은 얘네들을 녹이는 쪽이잖아. 얘네들이 물에 녹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과학적으로 표현해서 화학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 이쪽이 용매가 되는 거고 이런 애들이 용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우린 용질의 이동은 확산이라고 부르고요. 용매의 이동은 삼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표현을 나눠주는 것뿐이에요. 그냥 표현을 그래서 나눠준 것뿐이야.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나는데 얘네들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일어납니다. 여기서 좀 기억하면 좋을 게 물 같은 경우는 나간 물 중에 거의 99%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나간 물 중에 99%가 다시 들어온다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요소도 한 7, 80%는 다시 들어옵니다. 여과를 통해서 나간 요소 중에서 한 7, 80%가 다시 들어와. 우리가 물을 워낙 많이 데려오기 때문에 요소도 상당히 많이 다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이 능동수송 중에서 첫 번째 능동수송은 이제 뭐냐? 얘는 무조건 일어나는 능동수송이 됩니다. 항상 일어나는 능동수송이야. 그래서 이 항상 일어나는 능동수송은 뭐가 있냐? 이 물질들 중에서 우리가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100% 재흡수, 모두 무조건 능동수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동수송이 뭐냐면 원래는 한쪽의 농도가 높고 한쪽의 농도가 낮아야만 확산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양쪽의 농도가 같거나 반대로 이쪽이 높으면 여기서 여기로 물질을 올릴 방법이 없잖아. 그걸 억지로 해주는 걸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는 뭘 소모해? ATP를 소모해였던 거잖아. 우리 그 자극의 전달 쪽에서 얘기했었던 거죠. 분극, 탈분극, 재분극 얘기할 때. 그래서 이 무조건 능동수송, 요 능동수송이 일어날 때는 당연히 이제 ATP를 소모를 할 거고. 그래서 뭐를 재흡수하게? 이 중에서 우리가 무조건 능동수송을 해서 100% 전혀 버리지 않고 내 몸으로 다 끌고 와야 되는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그래서 이 둘만큼은 전부 능동수송을 통해서 재흡수해 줍니다. 우리 소변엔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은 절대 들어있어서는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둘 다 병명이 됩니다. 소변에 포도당이 들어있으면 우린 그걸 당뇨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소변에 아미노산이 들어있으면 그걸 우린 단백뇨라고 합니다. 소변 안에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둘 다
얘네들은 아예 절대 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100%다 재흡수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확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에다가 플러스 능동 수송을 통해서 ATP를 써서 이제 주워 올리는 거야. 자, 그러고 나고 또 이제 마지막 요 능동 수송은 뭐냐면 얘는 이제 필요할 때만 일어나는 능동 수송입니다. 필요시에 일어나는 능동 수송이에요. 그리고 이 필요시 능동 수송은 누구에 의해서 이 필요가 조절되냐면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뭐가 있게? 자, 우리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던 거 잘 떠올려봐. 우리가 배웠던 호르몬 중에서 신장에서 어쩌고 재흡수 촉진이라고 적혀 있었던 호르몬이 딱 2개 있어요. 항인용 호르몬하고 ADH, 항인용 호르몬하고 다른 명칭으로는 알도스테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했던 이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렇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분비가 돼서 이 신장한테 오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ADH가 오면 물을 능동수송을 통해서 추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ADH가 작용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작용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기염류의 능동수송입니다. 이런 게 필요에 의해서 재흡수됩니다. 라는 얘기지. 호르몬에 의한 거는 우리가 이미 호르몬을 배웠으니까 그냥 얘기를 해드린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호르몬에 의한 거라고 배우지는 않겠지. 왜냐면 호르몬 파트 자체가 더 뒤쪽에 있는 파트니까. 근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린 결국은 나중에는 종합적 사고를 해야 되니까 기억해두면 좋겠죠. 이 필요시 능동수송에서 물을 필요시 능동수송하는 건 ADH, 항인용 호르몬의 역할인 거고 그리고 필요시 무기염류를 능동수송하는 건 알도스테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역할인 거고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위에 것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재흡수에 대한 정리도 얼추 다가 아니라 다 끝났는데 여기서 그냥 한 가지 간단하게 짧게 얘기할게. 이미 54분이다. 뭐 일찍 끝나는 것도 아니네. 여기서 하나만 얘기를 해보면 이 비타민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타민 약 이런 거 보다 그냥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쓰는 표현으로 뭐냐면 비타민 약에 들어있는 비타민들은 너네들이 비타민을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한 건 맞는데 근데 너네들이 밥을 먹으면서 비타민을 먹잖아 보통. 그러니까 밥도 먹고 비타민 약도 약간 건강 챙긴다고 먹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비타민을 먹게 되면 내가 먹은 비타민 약 중에 대부분의 성분이 그냥 오줌으로 버려집니다. 비타민은 능동수송을 통해 재흡수하지 않아요. 그냥 버려지는 건 다 버려요. 그래서 내 몸에 비타민이 엄청 많잖아? 그냥 엄청 많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그 비타민 약을 먹으면 오줌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본인이 어떤 음식을 먹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음식에 대해서 불균형하게 먹고 있으니까 그 약에 대해서 그런 비타민을 먹고 이런 걸 이제 알아내는 게 더 좋고 그럼 이제 좀 싸게 원하는 비타민만 딱 먹을 수 있겠지. 그리고 애초에 어떤 게 제일 좋다? 애초에 이런 거 먹지 말고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사실 어렵긴 하지. 아무튼 여기까지.